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연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심이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그녀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지배했다. 어린 시절부터 네 친엄마도 너를 키우기 싫어서 버렸다는 양부모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다. 마이클, 한국에서 보고서가 도착했나요? 수연은 자신의 비서인 마이클에게 수화를 했다. 선천적 성대 장애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수화나 핸드폰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의 불안은 계속해서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박 형사님의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단서는 없네요. 30년 전 기록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지 않았고 남아있는 것들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입양 관련 자료는 접근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수년간 여러 사립 탐정들을 고용했지만 그들 모두 그녀의 어머니에 관한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마치 그녀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성공한 지금 그녀에게는 더 많은 자원과 인맥이 있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동원해 자신을 버린 여자를 찾아낼 것이었다. 6개월 더 예산을 늘려요. 사립탐정 1명 더 고용하고 필요하다면 입양 기록 접근을 위한 법적 절차도 밟아보세요. 수연이 수화로 지시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년간 수연을 위해 일하면서 그녀의 집착적인 탐색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부와 명성을 얻은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그녀가 질문을 받았을 때 수연은 수화로 간단히 답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다. 나를 버린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싶다. 그날 저녁 수연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움직일 때마다 정교한 선이 그려졌다. 그녀의 그림책 시리즈 잃어버린 목소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녀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항상 같은 그림으로 돌아왔다. 비 오는 놀이터와 한 여성의 뒷모습, 얼굴은 없었다.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그림은 그녀의 악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었다. 비 오는 놀이터, 멀어지는 여성의 뒷모습, 그리고 들리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 30년간 그 악몽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늘 저녁 뭔가 재밌는 걸 보시겠어요? 마이클이 물었다. 그는 수연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수화로 답했다. 한국 다큐멘터리 채널 틀어주세요.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마이클은 TV를 켜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고국의 소식과 풍경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수연은 소파에 몸을 묻고 담요를 끌어당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음은 기억을 찾아서라는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기억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마주하는 도전을 다룹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연은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여러 사례가 소개된 후 화면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타났다. 주름진 얼굴에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저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고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가끔은 어떤 얼굴이 꿈에 나타나지만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아요. 제 과거를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상실감을 느끼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연은 그 여성에게 이상하게 끌렸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 현재는 구립도서관 청소부로 일하며 청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다. 윤지혜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비록 제가 누구를 잃어버린 건지 아닌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장면에서 윤지혜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수화로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유창했고 표정은 너무나 다정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윤지혜 씨는 자신이 왜 수화를 할 수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문가급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 아이들은 그녀를 지혜 엄마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수화 능력이 신체적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수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화면을 일시 정지시켰다. 윤지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수화와 달랐다. 그것은 완전히 특별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 동작은 수연이 어릴 적 기억하는 특별한 수화 동작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특별한 사랑의 표현 방식은 교과서에 없는 누군가 특별히 만든 것이었다. 저 수아, 수연은 숨을 가쁘게 내쉬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동일한 동작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화로 따라했다. 그것은 마치 몸이 기억하는 동작이었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표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문자를 보냈다. 마이클에게 보내는 문자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하기 어려웠다.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주세요. 가장 빠른 편으로. 마이클은 문자를 본 후 곧바로 수연의 방에 들어왔고 수연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화면을 가리켰다. 윤지혜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수연은 마이크를 보며 급한 손짓으로 수화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주세요. 가장 빠른 편으로. 그리고 박 형사에게 연락해서 이 여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세요. 이 여성이 누구입니까? 마이클이 물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내 어머니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클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서둘러 대답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오전 비행기로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은 즉시 박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지혜라는 여성을 조사해 주세요. 60대 중반, 서울 외곽에 거주, 구립도서관 청소부이자 청각장애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야 합니다. 특히 30년 전 그녀의 기억상실 사고에 관한 정보, 그녀의 집, 일상 루틴, 인간관계,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곧 수연 씨와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 만나서 브리핑 받겠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큐멘터리의 장면들을 다시 보았다. 특히 윤지혜의 수화 동작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녀만의 특별한 표현 방식이었다. 표준 수화와는 다른 그녀만의 언어였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이미 한국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그녀는 30년 동안 계획했던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 자신을 버린 어머니의 삶을 파괴할 계획이었다. 마이클이 준비한 서류 가방에는 수연의 모든 성공과 재산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베스트셀러 작가,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를 버린 여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여정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서연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가 처음 미국 땅을 밟던 날 공항에 마중 나온 로버트와 캐롤의 얼굴이 선명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들의 표정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갑게 변했다. 5살이었던 서연은 어린 나이에 이미 예감했다. 이 집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왜 말 못하는 아이를 데려온 거야? 난 분명 건강한 아이를 원한다고 했어. 첫날 밤 서연은 로버트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다. 말 못하는 아이니까 우리가 데려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더 따뜻한 가정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입양한다고 할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돌려보내요? 캐롤이 대답했다. 서연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귀가 들렸고 머리도 명석했다. 다만 선천적 성대 장애로 소리를 낼 수 없었을 뿐이었다. 서연을 입양한 부부는 부유층 사교계에서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길 원했고 그 수단으로 서연을 이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양부모에게 그녀의 장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로버트와 캐롤은 친구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이 집에 오면 서연을 다락방에 가두었다. 손님이 오시니까 위층에 있어라. 내려오지 마. 캐롤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서연은 작은 다락방 창문으로 환하게 빛나는 저택과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안에 없는 존재였다. 학교 생활은 더 가혹했다. 말 못하는 차이니즈라는 별명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놀렸다. 그녀는 수화로 대답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이상한 손짓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돈 쓸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적응해. 로버트는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작은 노트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했지만 그것마저도 선생님들은 번거롭게 여겼다. 1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글쓰기와 그림에 놀라운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다. 말이 없는 그녀에게 종이와 펜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그녀는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세계에 몰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그리는 그림에는 항상 같은 장면이 등장했다. 비 오는 놀이터와 한 여성의 뒷모습. 그녀는 그 여성의 얼굴을 그리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떠올릴 수 없었다. 그 얼굴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놀이터를 그리는지, 한 여성의 뒷모습을 그리려는지 알 수 없었다. 무언가 자신이 겪은 일을 그리는 것 같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게 뭐니? 어느 날 그림을 발견한 캐롤이 물었다. 서연은 노트에 썼다. 제 꿈에 나오는 장소예요. 매일 밤 꾸는 꿈이에요. 비 오는 놀이터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두고 가요. 캐롤은 비웃었다.
네 친엄마겠지. 너를 버리고 간 여자. 네가 말 못한다는 걸 알고 버렸을 거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양부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상처를 후벼 팠다. 네 친엄마도 너를 키우기 싫어서 버렸다. 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 우리가 자선심에 너를 데려온 거다. 서연은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며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자신은 말을 할 수 없어서 버려진 아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라고. 그 신념은 그녀의 가슴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악몽은 계속되었다. 10년, 20년, 30년. 항상 같은 장면이었다. 비 오는 놀이터, 멀어지는 여성의 뒷모습, 그리고 소리 없이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 그녀는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18살이 되자 서연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그녀는 집을 나왔다. 캐롤과 로버트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밖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보자.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서연은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일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밤에는 호텔 청소부로 일했다. 모든 시간을 쪼개어 일하고 공부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글을 썼다. 그녀는 말 못하는 주인공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소설을 썼다. 대학 3년 차 그녀의 첫 소설 침묵의 언어는 유명한 문학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운 감성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칭찬했다. 그것은 서연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30대에 들어서면서 서연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책 시리즈 잃어버린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다. 말없는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서연은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었다.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뉴욕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세계를 돌아다니는 북투어, 유명 인사들과의 교류.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 악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을 버린 여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것은 그녀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숙제였다. 마이클, 나는 엄마를 반드시 찾을 거예요. 어느 날 서연은 개인 비서이자 통역사인 마이클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그녀의 삶을 파괴할 거예요. 그녀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그녀를 버릴 거예요. 마이클은 서연의 눈에서 읽은 분노와 결심에 놀랐다. 그녀는 내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그녀의 복수심은 성공을 이룬 원동력이었다. 버림받은 아이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까지 그녀는 매일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 봐, 난 말하지 못해도 이렇게 성공했어. 당신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보여줄게. 하지만 그 증명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복수는 정말 그녀가 원하는 것일까? 그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뒤돌아볼 수 없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기내 안내방송이 들렸다. 잠시 후 우리 비행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호텔 창문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한국의 비는 뉴욕의 비와 달랐다. 더 촘촘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이클에게 고개를 돌려 수화를 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보낸 윤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복지센터 이사장과의 미팅도 오후 3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열어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았다. 윤지혜, 65세, 서울 외곽 원룸 거주, 구립도서관 청소부, 청각장애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상실.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고 당시 병원 기록에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사장에게는 기부 조건을 분명히 전달했나요? 서연이 물었다. 네. 세계적인 작가 엠마가 1억 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윤지혜 씨와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엠마는 서연의 미국 이름이자 활동명이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윤지혜를 직접 만나 자신의 어머니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30년간 계획했던 복수를 실행할 것이었다. 오후 3시 서연과 마이클은 청각장애인 복지센터를 방문했다. 현관에는 세계적인 작가 엠마 방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사장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정말 영광입니다, 엠마님. 이사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작가님의 큰 기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이렇게 유명한 분의 관심을 받다니. 서연은 핸드폰에 메시지를 타이핑했고 마이클이 그것을 읽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 청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윤지혜 선생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이클은 서연이 미리 준비해준 답변을 말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삶과 봉사정신에 감동받았고 제 기부가 그런 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혜 선생님은 저희 센터의 보물 같은 분입니다. 곧 오실 겁니다. 아마 지금쯤 동화 시간을 마치셨을 거예요. 서연은 센터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한쪽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책장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녀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아, 윤지혜 선생님이 기증하신 책들입니다. 이사장이 설명했다. 그분은 엠마님의 열렬한 팬이세요. 아이들에게 자주 당신의 책을 수화로 읽어주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주름진 얼굴에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윤지혜였다. 윤 선생님, 여기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이사장이 소개했다. 세계적인 작가 엠마님입니다. 우리 센터에 큰 기부를 해주셨고 특별히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윤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인사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책을 모두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수화로 인사했다. 그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수화와는 조금 다른 그녀가 어릴 적 기억하는 그 특별한 동작으로 윤지혜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하지만 그녀도 자신이 왜 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다. 당신의 수화가 너무 익숙해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화로 답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어릴 때 잠시. 윤지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그냥 당신의 수화 방식이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연이 수화로 화제를 전환했다.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특별히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아끼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지혜의 표정이 밝아졌다. 네,
저는 특히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 특별한 유대감을 느껴요. 두 사람은 센터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마이클과 이사장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었고 서연과 윤지혜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수화로 대화를 나눴다. 서연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윤지혜는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윤지혜는 여전히 그녀를 딸로 알아보지 못한 듯 보였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대화에 딸이나 가족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지만 윤지혜는 그저 일반적인 대화로 받아들였다. 가족이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윤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혼자예요. 가족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30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그 이후 계속 혼자입니다. 아이는요? 자녀는 없으셨나요? 윤지혜의 눈에 다시 슬픔이 스쳤다. 모르겠어요. 가끔 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아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 윤지혜가 정말 그녀의 어머니라면 그녀는 기억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봉사활동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합니다. 윤지혜는 밝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동화 시간이 있어요. 오시면 환영합니다.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았고 서연은 센터를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이클이 물었다. 어땠습니까? 그녀가 정말 당신의 어머니인가요?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수화를 이어나갔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녀의 수화 방식은 일치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약 그녀가 내 어머니가 맞다고 해도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직 복수를 하기엔 너무 일러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30년간 계획했던 복수를 생각했다. 그러나 윤지혜를 만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그녀는 윤지혜의 따뜻함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냉혹하게 아이를 버린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정말 내 어머니라면 왜 나를 버렸을까? 서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윤지혜의 삶에 더 깊이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다음 며칠 동안 서연은 윤지혜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녀와 몇 번의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어머니가 맞다면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점차 서연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녀를 지켜보셨나요? 정말 그녀가 당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마이클은 서연의 얼굴에 나타난 혼란을 보았다. 내가 항상 생각했던 어머니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윤지혜는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다르군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윤지혜가 도서관에서 퇴근 후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모습,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수화 교육법까지 모두 목격했다. 윤지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것은 서연이 30년간 상상해온 자신을 버린 여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서연은 윤지혜가 자신의 어머니가 맞다면 자신을 왜 버렸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졌다.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윤지혜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집에 한번 초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다음 책에 영감을 얻고 싶어요. 윤지혜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 집은 아주 소박해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서연은 윤지혜의 작은 원룸을 방문했다. 마이클은 차 안에서 기다리며 서연 혼자 윤지혜를 만났다. 원룸은 정말 소박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필요한 가구만 놓여 있었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녀의 인터뷰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붙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팔로우해온 열렬한 팬의 벽 같았다. 죄송해요. 좀 부끄럽네요. 윤지혜가 당황한 듯 말했다. 선생님의 팬이라서 책이 나올 때마다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방에 온 것도 꿈만 같아요. 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 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5년 전 뉴욕에서 열린 그녀의 책 사인회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윤지혜가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하나로. 서연이 사진을 가리켰다. 윤지혜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네. 5년 전에 뉴욕에 갔었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선생님의 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그때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었지만 막상 앞에 서니 너무 긴장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책의 사인만 받고 돌아왔죠.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5년 전에 이미 윤지혜를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수많은 팬 중 한 명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수화로 물었다. 윤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선생님의 첫 책, 잃어버린 목소리를 읽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제 이야기 같았죠. 특히 비 오는 놀이터 장면, 그곳이 제가 매주 토요일 찾아가는 놀이터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의 모든 책을 읽게 됐고 언젠가는 꼭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비 오는 놀이터. 윤지혜와 그녀 사이에는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다. 혹시 그 놀이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윤지혜는 서연의 물음에 웃으며 위치를 알려줬다. 수연은 이어서 수화로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다. 선생님은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매달 기부하신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지혜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제가 찾아야 할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하지만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의 복수 계획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양부모가 말한 내 친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윤지혜의 집을 나온 후 서연은 호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어떠셨습니까? 마이클이 물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연민과 의심. 만약 윤지혜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면 서연이 고개를 돌려 마이클에게 수화를 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의 양부모가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들은 당신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평생 양부모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어왔다. 그 말이 그녀의 정체성을 형성했고 그녀를 성공을 향해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다. 윤지혜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내 입양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요. 그녀는 복수 계획을 잠시 미루고 진실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서연은 윤지혜가 자주 간다는 놀이터를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낡은 아파트들과 작은 상점들이 즐비한 평범한 동네였다. 그녀는 지도 앱을 확인하며 놀이터를 찾아 걸었다. 몇 분 후 서연은 작은 놀이터를 발견했다. 낡은 미끄럼틀, 녹슨 그네, 그리고 모래밭.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서연의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놀이터로 걸어 들어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았다. 그곳에서 바라본 놀이터의 풍경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가 30년간 악몽에서 보아왔던 그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미끄럼틀의 위치, 그네의 각도, 벤치에서 바라본 시야.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그동안 그렸던 놀이터 그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눈앞의 실제 놀이터와 비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정확히 같은 장소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이 놀이터를 어떻게 30년간 그려올 수 있었을까? 만약 그녀의 기억이 맞다면 이곳은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마지막 기억의 장소였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희미했고 단편적이었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윤지혜가 오길 기다리며 그녀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했다. 비 오는 날, 놀이터, 여성의 뒷모습. 하지만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떠오르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을 무렵 한 여성이 우산을 쓰고 놀이터로 걸어 들어왔다. 윤지혜였다. 서연은 벤치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윤지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윤지혜는 천천히 놀이터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서연이 앉아있던 바로 그 벤치로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리고 연필로 놀이터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윤지혜의 손놀림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수천 번 그려왔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서연이 30년간 그려온 바로 그 비오는 놀이터의 모습이었다. 윤지혜는 그림을 완성한 후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고 벤치에 그대로 앉아 비를 맞으며 놀이터를 바라보았다. 서연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윤지혜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서연은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 천천히 윤지혜를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윤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특별한 수화 동작을 만들었다. 그것은 엄마라는 단어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와 윤지혜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방식의 수화였다. 윤지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 수아...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계속해서 수화를 이어나갔다.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수화예요. 어머니. 윤지혜는 움직일 수 없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다. 윤지혜가 신음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윤지혜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계속해서 신음했다. 서연은 놀라서 윤지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윤지혜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윤지혜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했다. 서연아, 윤지혜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재빨리 윤지혜를 붙잡았다. 하지만 윤지혜는 이미 의식을 잃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가 내리는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 마이클에게 연락했다. 몇 분 후 마이클이 차를 몰고 도착했다. 그들은 윤지혜를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서연은 윤지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윤지혜의 손을 더 꼭 잡았다. 30년 동안 그녀는 어머니를 원망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단지 어머니가 괜찮기를 바랄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윤지혜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서연은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마이클이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마이클이 물었다. 서연은 수화로 설명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기억상실 환자가 갑자기 기억을 되찾으면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기억이 외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서연은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윤지혜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복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깊은 걱정과 후회가 그 자리를 채웠다. 1시간 후 의사가 대기실로 왔다. 윤지혜 씨의 가족분이신가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핸드폰에 메시지를 적었고 마이클이 대신 대답했다. 네. 그녀가 딸입니다. 의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적인 태도로 돌아왔다. 윤 씨는 지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신경성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기억 상실을 겪었던 것 같은데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돌아오면서 뇌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괜찮을까요? 마이클이 물었다. 네. 지금은 수면 중이지만 곧 깨어날 겁니다. 다만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윤지혜의 병실로 안내받았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윤지혜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윤지혜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상상해왔다. 어머니와 다시 만나는 순간.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복수의 순간은 이제 사라졌고 대신 어머니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윤지혜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저녁이 되자 윤지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윤지혜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윤지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다. 윤지혜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천장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인식의 불꽃이었다. 서연은 수화를 시작했다. 기억나세요? 윤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서연의 얼굴을 만졌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수화를 이어갔다.
저는 당신의 딸 서연입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충격과 혼란보다는 깊은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윤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분노와 복수의 순간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이해의 순간이었다. 윤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서연은 더 강하게 눈물을 흘렸다.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처음 한 말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니.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윤지혜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너무 많은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서연이 차분한 수화로 그녀를 진정시켰다. 윤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곤 고통스러운 얼굴로 과거를 더듬기 시작했다. 난 고아원에서 자랐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지.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혼자 살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지혜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뿌리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될 참이었다. 23살 때 한 남자를 만났어. 내 아버지. 윤지혜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윤지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기억은 아직도 그녀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는 기뻐했어. 하지만 책임감은 그에게 너무 무거웠나 봐.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는 사라졌어. 집에 남긴 메모에는 미안하다는 한 마디뿐이었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화로 답했다. 제가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떠난 건가요? 윤지혜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내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 그는 단지 책임감에서 도망친 거야. 아이를 키우는 일,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 버거웠던 거지. 윤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혼자서 너를 키웠어.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리고 낮에는 너를 돌봤고. 서연은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는 특별한 수화를 개발하기 시작했어. 윤지혜가 계속해서 말했다. 표준 수화를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특별한 표현들을 만들었지. 특히 사랑해, 엄마, 내 딸 같은 단어들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어. 서연은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와 함께 수화를 연습하던 순간들, 웃음소리, 따뜻한 포옹. 그리고 그날이 왔어.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 오는 토요일, 너는 5살이었어. 우리는 집 근처 놀이터에 갔지. 내가 그네를 타고 싶다고 했거든. 윤지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고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내가 좀 더 놀고 싶어 해서 조금 더 있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윤지혜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검은 차가 왔고
두 명의 남자가 놀이터로 들어왔어. 내가 돌아보니 그들이 너를 데리고 차로 뛰어가고 있었어. 윤지혜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지만 그들은 너를 차에 태우고 달아났어. 너는 울면서 내 이름을 불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내 입 모양만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었어.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유괴되었던 것이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녀의 어린 마음에서 지워진 것이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그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 대부분의 유괴는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니 기다려보자는 말뿐이었지. 윤지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전화가 왔어. 그들은 5천만 원을 요구했지. 내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팔았어. 우리의 작은 집,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친구들에게 빌리고 심지어 사채까지 썼어.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지혜가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돈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그들이 지정한 장소에 돈을 가져갔지만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미 너를 미국 입양 브로커에게 넘긴 상태였어. 서연은 자신의 입양 과정이 이렇게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양부모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도 속았던 것일까?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나는 느꼈어. 그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걸. 윤지혜의 눈빛이 흐려졌다. 나는 혼자서 너를 찾기 시작했어. 거리마다 내 사진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능한 모든 곳을 찾아다녔어. 윤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비가 많이 내렸어. 나는 누군가가 너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지. 그때 사고가 났어. 차가 미끄러져서 전봇대에 부딪혔어.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했어. 의사들은 심한 외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했지. 그때 나는 가진 게 없었어. 너를 구하기 위해 집, 전 재산을 팔았어. 그래서 그날 이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 너와의 아픈 기억은 다 잊은 채 어쩌면 너무 삶이 힘들어서 내 기억에서 일부러 지웠는지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서연은 윤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기억 조각들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비오는 놀이터,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은 어머니가 그녀를 버린 장면이 아니라 그녀가 유괴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나 봐. 윤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매주 토요일 그 놀이터에 가는 것, 너를 위해 만든 특별한 수화 동작들, 실종 아동 센터에 기부하는 거, 내 영혼은 계속해서 너를 찾고 있었던 거야. 서연도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림 속에 계속해서 그려왔던 비오는 놀이터와 여성의 뒷모습, 그것은 그녀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잠겼다. 30년간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이제 막 밝혀진 진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다시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건 놀이터에서 내가 그 특별한 수아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부터야. 윤지혜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정말 내 딸이라는 걸 확신해. 서연은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제 확신했다. 윤지혜는 그녀의 어머니였고 결코 그녀를 버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였다. 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와 병실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들렸다. 저는 서연이 천천히 수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평생 믿었어요. 윤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양부모는 제가 버려졌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제게 네 친엄마도 너를 키우기 싫어서 버렸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윤지혜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윤지혜는 수화로 서연에게 말했다.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갑자기 유년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 윤지혜와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수화로 대화하던 시간들. 기억해요. 서연이 수화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렸던 것. 엄마가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놀이터에 갔던 것.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윤지혜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그녀는 서연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서연의 첫 수화 단어가 엄마였다는 것, 비가 오는 날을 특별히 좋아했다는 것,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것. 이제 이해가 돼요. 서연이 수화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제가 왜 항상 비 오는 놀이터를 그렸는지, 왜 항상 그 악몽을 꾸었는지.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이해해. 내가 왜 매주 토요일 그 놀이터에 갔는지, 왜 항상 실종 아동센터에 기부했는지, 왜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는지, 그건 다 너를 찾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는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왔어요. 당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걸로 엄마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죠. 윤지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어 너무 기뻐. 윤지혜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때 마이클이 조용히 병실 문을 두드렸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경성 쇼크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정도 더 관찰한 후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연과 윤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잠시 두 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와 마이클은 병실을 나갔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보았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윤지혜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윤지혜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서연아. 윤지혜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서연은 윤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벌렸다. 윤지혜도 두 팔을 벌려 딸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30년간의 이별, 30년간의 그리움, 30년간의 상처가 그 포옹 속에 녹아내렸다. 서연은 윤지혜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강렬했다. 윤지혜도 딸을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는 함께야. 윤지혜가 속삭였다. 잠시 후
서연은 윤지혜에게서 떨어져 나와 수아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왔네요, 엄마. 윤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같은 수아로 대답했다. 그래, 드디어 우리는 다시 만났구나. 서연은 다시 한번 특별한 수아로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윤지혜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너를 보고 싶었어. 내 딸.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더 이상 슬픔과 상실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의 축복이었다. 서연과 윤지혜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 1년 후 서울의 화창한 봄날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연의 아파트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넓은 거실에는 대형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벽면에는 그녀의 작품들과 수상 기록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오늘도 센터에 가세요? 서연이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윤지혜에게 수화로 물었다. 윤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 날이야. 처음 수화를 배우는 부모님들도 함께 오실 거야.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년 전 그녀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에 새 집을 마련하고 윤지혜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어머니를 호화로운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윤지혜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청각장애인 복지센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다. 그녀에게 그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다. 차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서연이 물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 윤지혜가 대답했다. 오늘 내 책 사인회도 있잖아. 준비는 다 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녀의 새 책 침묵 속의 목소리, 한국어판 출간, 기념 사인회가 있는 날이었다. 이 책은 그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녀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 되었다. 책에는 그녀의 유년 시절, 유괴 사건, 입양 생활, 그리고 30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마이클이 곧 차로 데리러 올 거예요. 마이클은 여전히 그녀의 통역사이자 비서로 일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그녀를 도왔다. 그래. 나도 준비해야겠다. 윤지혜는 부엌을 정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휩싸인 차가운 여성이 아니었다. 어머니와의 재회 이후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윤지혜는 함께 서연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을 찾고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불법 입양의 문제점을 알리고 유괴 피해 가족들을 지원하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연은 윤지혜에게 수화로 이야기했다. 오늘 사인회 끝나고 놀이터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윤지혜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네. 오늘은 비도 온대. 비 오는 놀이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슬픔과 상실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종종 그곳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인회는 대성공이었다. 수많은 팬들이 서연의 새 책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렸고 특히 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사인회가 끝난 후 서연과 윤지혜는
그 특별한 놀이터로 향했다.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우산을 쓰고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서연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그녀는 항상 같은 장면을 그렸다. 비 오는 놀이터와 멀어지는 여성의 뒷모습. 하지만 오늘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달랐다. 비 오는 놀이터, 그리고 우산을 함께 쓰고 있는 두 여성의 모습. 그녀는 그림 아래에 제목을 적었다. 마침내 집으로. 윤지혜는 딸의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워. 서연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30년간의 여정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복수가 아닌 화해로, 원망이 아닌 이해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하게 빛났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서연과 윤지혜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마침내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